동윤우 리더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뭐예요? 이상한 아닌가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ABO 정윤우입니다. 또 오랜만에 강의를 서게 됐는데요. 타이틀이 아메이 없는 아메이 사업설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누군가가 사업설명을 통해서 한번 강의 들어보자 하고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셨다 여러분들 계시나요? 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기회를 나누기 위해서 초대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혹은 많이 들으셨던 사업설명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또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늘 조금 색다른 이야기들을 하려고 저는 사실 노력을 하고 있어서 틀에 박혀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뭔가 우리가 창의력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AI 시대인데 이제 인간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건 이제 창의력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창의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누군가의 딱 생각 속을 해킹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준비를 했고요.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할까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아마존은 뭐 하는 회사죠? 아마존 책 파는 회사였죠 처음에. 그리고 또 우리 지마켓이나 이런 것처럼 온라인에서 뭔가 제품을 판매하죠. 근데 실제로 이 회사가 돈을 어디서 더 많이 벌고 있을까요? 온라인 셀링을 해서 많이 팔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수입원이 있을까요? 다른 수입원이 있어요. 다른 수입원이 뭐가 있냐면 이 회사가 서버를 관리해요. 서버. 어떤 회사의 서버. 그리고 우리가 아메이도 이 회사 서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AWS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쓰는 서버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이 회사의 서비스를 왜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사용을 할까요? 필요해서, 편리해서. 이 회사는 되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요. 어떤 거냐면 한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회사의 서버 안에 있는 정보들이. 이 정보를 다른 서버로 옮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정도의 용량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의 용량이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그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서버를 옮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술일까요? 어떤 기술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서버에서 데이터를 옮겨줄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 인공위성.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뭐예요? 트럭으로 옮겨요. 생각 지금 왜 트럭인지 떠오르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빠른 정보 전송 장치도 이 한 회사의 서버를 옮기려면 1년 이상이 걸린대요. 전송 속도가. 그러면 서버를 그냥 트럭에다 넣고 보내면 며칠 걸려요? 이틀 걸리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1년, 2년이 걸리는 일을 이틀 만에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대단한 거 있을 줄 알았죠. 트럭으로 서버를 옮기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등에 이렇게 소름이 쫙 돋지 않나요? 저런 방법이? 그렇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최근에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에서 또 쏘아 올렸죠. 스페이스X. 5차 발사했어요. 저게 120m거든요, 위로. 아파트 40층 높이입니다. 저 로켓트가 아파트 40층이 날아갑니다. 저게 불과 10달 전에 조롱받았잖아요. 저거 못 띄운다, 착륙 못한다, 막 터지고 이래가지고 조롱받았었죠. 근데 불과 10달 만에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빨리 됐냐면 거의 저거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사실 저게 착륙하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떨어지면 미사일이나 다름없는 건데 저게 우리 보통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놀라웠죠. 젓가락으로 잡습니다. 저는 다시 발사대로 돌아옵니다. 발사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엄청난 혁신인 이유가 뭐냐면 원래도 재사용을 했었죠. 원래도 재사용을 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한 1,000억 정도가 든대요. 근데 여기서 쏘아 올리면 27억이면 돼요. 왜냐하면 발사체를 재사용하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발사체가 이게 딱 우리 이거보다 작은 발사체가 착륙을 하면 그걸 회수해서 다시 쏘아 올리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이래요. 그렇죠?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못하는 게 많겠죠. 그래서 이걸 또 개발한 거예요. 발사된 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몇 분 만에 다시 쏠 수 있을까요? 30분이래요. 30분이면 저거 다시 쏠 수 있대요. 그렇죠? 저거 안 된다고 했던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앨런 머스크가 화성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 우리 생각은 어때요? 화성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만약에 사람이 화성을 갔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감자를 맛이랑 비슷해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주를 해야 돼요. 주.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집을 지을 것들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게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고요. 앨런 머스크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통째로 가져가면 되죠. 통째로. 저 스타쉽이 누우면 그냥 집이에요. 거기까지 생각 못 하시더라고요. 달에도 가거든요. 달에 스타쉽이 가서 제일 움푹 파인 데에다가 눕혀놓고 위에다가 흙을 쌓기로 했어요. 방식이. 그러니까 저기 집이에요. 우주선이자 집. 그러니까 생각의 사고방식이 완전하게 달라지고 있고 달라지는 걸 넘어서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 자체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서 이 속도를 과연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기술의 혜택을 분명히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술의 혜택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송길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다음 소프트 부사장을 하셨고 지금은 마인드마이닝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캐는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거든요. 이 두 가지 책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일에는 우리가 어떤 해야만 하는 가치 같은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돈이 좀 되면 내가 조금 하기 싫은 거더라도 조금 참고 해내고 혹은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 때문에 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가치들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돈을 주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홍영사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이제 이 영상을 봤는데 영상이 다 뒤쪽에 나와 있겠네요. 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홍영사회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냥 이름만 불러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협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치지 않으면 서로 협업을 하는데 어때요? 문제가 생기죠. A라는 일을 마치고 B라는 사람이 B라는 일을 마치고 C라는 사람이 C를 마쳐야지만이 일이 완료가 되는데 A라는 내가 그 일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프로젝트가 차질이 생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프로젝트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 몫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고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요사키와 같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아마 기요사키랑 같이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강연에서 은퇴를 하셨거든요. 이번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송기령 이 사장님의 영상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죠. 근데 뭘 알고 있는 겁니까? 결국 내가 발표해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나의 부모일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형태의 생각을 그렇게 해왔고 그만큼 추구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공감하는 분들이 오시겠죠. 그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만큼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비교할 거고 그 순간 그분들은 나의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그만큼의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는 순간 나의 지지자가 될 거기 때문에 더 튼실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도반이라는 뜻을 저도 어제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같은 뜻을 함께하는 벗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벗들을 늘려나가는 일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야 이 제품 좋으니까 써봐. 물론 괜찮죠. 뭐 하지 안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더 길게 봤을 때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 벗을 늘려나가는 일이라고 저는 이 업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같이 똑같이 사업을 하는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이 틀 안에서 우리가 조금 깨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예전에는 내가 찾아가서 알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떤 사회라고요? 내가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야 돼. 찾아와서 나를 발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 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거, 꾸준하게 해 나가시는 거 중요하고 당연히 나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나한테? 남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덴티티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는 뭔가 다른 그 사람에게 혜택 같은 것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나에게 찾아오겠죠. 제가 기요사키랑 강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에서 11년 동안 캐시플로우를 운영한 것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캐시플로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뭘 했어요? 계속해서 블로그에다가 우리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캐시플로우 하러 오세요. 저희 아메이 강연할 때도 캐시플로우 얘기 늘 하죠, 제가. 저희 캐시플로우 하고 있어요. 이 얘기들을 하니까 누군가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누가 발견을 했냐면 석세스 리소스라는 회사의 대표가 발견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세미나를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기요사키랑 가장 기요사키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서칭을 하다가 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요사키랑 이렇게 만남을 했고 지난 10월 4일날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가보로 가지고 있을 만한 사진인데 진짜 이거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 수배를 내렸거든요. 이 사진 누가 찍었냐. 내가 큰 사례를 할 테니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럼 누구냐? 저는 이제 캐시플로우를 운영을 하고 현재는 캐시플로우 모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도 하고 있고요.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석세스 리소시스 대표이사가 됐죠. 이 회사가 이제 한국 쪽에 이 강연을 이제 계속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한국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 대표까지 제가 맡아서 지금 운영을
다시 한번 송기령 그 부사장의 영상으로 가볼게요. 영상이 제가 이번에 책 제목을 시대구라 쓴 이유도 뭐 구름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게 나쁘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지. 근데 그때 나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나갈 분들은 우산 쓰시는 얘기라서 똑같이 이런 형태의 변화가 오고 있는 게 누군가한테는 축복이고요. 누군가한테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선택 각자의 몫이지. 그렇지만 우리 스타일이나 인기나 그런 거 다 옳지 않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굉장히 뭐좀 순진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회변화는 누구를 위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벌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각자는 그걸 기반으로 누군가는 위기로 생각하고 누군가는 기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앞쪽에 이게 인트로예요. 이제 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빅밥을 깐 거예요. 이렇게 앞쪽 내용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제 방식이 옳다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방식이 틀렸다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오고 있으니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요? 행운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요? 각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책 네. 그래서 캐시플로우 얘기를 제가 오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 캐시플로우 게임이거든요. 저희 팀은 오늘 오전에도 하고 왔습니다. 오전에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왔고 참가 인원이 23명이었어요. 오늘도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메이를 안 하시는 신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 이 게임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얻을 수 있냐인데 금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죠. 그렇죠. 대답이 오늘 제가 선물 하나 걸어야 될까요? 오늘 반응 좋으시면 제가 기요사키 사인 책을 드리겠습니다. 기요사키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금융교육이 필요할까요? 금융지식이 모두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자녀한테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돈이 없이는 사실 살기가 쉽지 않죠. 지금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 금융교육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억이란 돈이 생겼어요. 100억. 근데 그 중에 70억을 썼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100억을 벌어서 70억 쓰면 기분 어때요? 좋죠? 좋으면 여러분들은 파산하시는 거예요. 왜 파산할까요? 자, 100억에 대한 세금이 46억이에요. 근데 70억을 써버렸으면 여러분들은 얼마의 빚이 생겨요? 마이너스 16억을 갚으셔야 돼요. 그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돈을 벌면 사람들은 써요. 우리가 흔히 스타들, 막 운동선수들, 뭐 유명 가수들 파산했다는 소식 되게 많이 듣지 않나요? 그쵸? 그렇게 우리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파산을 하지? 아니면 씀씀이를 줄이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커요.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을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그 선수들조차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 옆에 누군가가 좋은 조력가가 있는 친구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배워야 되고요. 돈이 많으면 조금 쉽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더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기,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에 돈이 많으면 더 어려워요. 뭐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지금이 제일 좋죠. 지금도 제일 좋고 내가 자산을 아직 만들기 전이라면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건 뭘까요?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더 좋습니다. 초등학생도 캐시플로우 게임을 저희가 많이 해보거든요. 이해를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가르치면 얘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여기 우리는 조금 더 추가 수익을 만들고 싶어서 오늘 주말에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를 한번 볼게요. 자, 부를 일구는 6가지 단계입니다. 6가지 단계 중에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볼게요.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정 난인 상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정 난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버는 만큼 쓰는 거예요. 혹은 쓰는 게 더 많은 경우들도 있죠. 이럴 때는 이 레벨 1 가장 아래 단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막 투자를 하려고 해요. 이때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말씀하신 대로 지출을 조금 줄여야 되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왜 내 재정 상황이 이렇게 됐지? 어떤 걸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어떤 걸 내가 더 채워야 되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재정 날 때는. 자, 두 번째 단계는 재정적 생존이에요. 재정적 생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버는 만큼, 그죠? 버는 돈만큼 쓰는 돈만큼 버는 게 아니라 쓰는 돈보다 한 1.5배 정도 더 버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레벨 2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냥 버는 거보다 조금 남아요. 그냥 한 달 다 쓰고 나면.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때 해야 될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축이.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저축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저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왜 저축을 하는가? 그냥 돈이 남으니까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쓰는 지출 금액 있죠. 요거를 생각을 해뒀다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금액만 적금하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얼마 정도 저축을 해놓으면 돼요?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까지만 저축하시면 돼요. 그러면 2단계에서 3단계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왜 6개월에서 12개월분을 저축을 할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뭔가 일이 생겨서 직장을 못 다니거나 혹은 수입이 끊겼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준비를 안 해놨으면 어때요?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6개월에서 12 정도를 내가 저축을 해놓으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내가 다시 추스려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저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때는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때도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돈이 조금 남으니까 어때요? 투자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대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왜냐하면 1단계, 2단계인 상황에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자, 3단계는 이제 경제적 안정이에요. 경제적 안정은 내가 한 달에 쓰는 돈보다 수입이 2배가 됐을 때입니다. 이제 2배. 내가 일을 해서 2배 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쓰는데 월급 들어올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정도가 이제 남아요? 300 정도가 남죠. 그리고 2단계에서 저금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저금도 해놨죠. 그러면 이제 이 300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죠. 투자를 할까? 아니면 사업을 할까? 아니면 추가 수익을 어떻게 만들까를 이 300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거예요. 그쵸? 이제는 먹고 사는 거 이제 크게 안 무섭잖아요. 2배 이상 벌니까. 그 남으니까. 자, 이때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 3단계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추가 수입, 아까 뭔가를 얘기를 했죠. 이 추가 수입은 무조건
노동소득이 아니라 인세소득을 만드셔야 돼요. 인세소득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돈이 나오게끔 하는 곳에 이 3단계에서 남은 300만 원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준비를 잘 하셨다면 4단계 경제적 보완. 요거는 뭐냐면 내가 버는 돈이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이 수동 수입.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3단계에서 이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돈을 벌게끔 만들었죠. 그거 플러스 내가 현직에서 하고 있는 일, 월급 더해서 2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단계에서는 내가 노동소득으로만 2배여야 되는데 4단계를 넘어가면 노동소득 플러스 인세소득이 지출보다 2배만 되면 돼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4단계에서 투자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자, 5단계. 이제부터는 경제적 자유예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3단계, 4단계에서 수동소득을 높여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수준보다 수동소득이 2배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쵸? 내가 300만 원을 쓰는데 600만 원을 내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이때는 직장에서 나와도 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이 전까지는 노동소득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 풍요죠. 여러분들이 꿈꿨던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부를 쌓아 나가는데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기요사키의 이 직업의 사분면,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우리 왜 이걸 직업의 사분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지? 저도 그랬어요. 이거 왜 직업의 사분면이라고 얘기했지? 직업의 사분면이 아니라 현금 흐름 사분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업의 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직업의 사분면이 아니다. 현금 흐름 사분면이다. 내가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를 보는 거지 내 직업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4가지의 사분면에서 추가 수입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는 방법들을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걸 해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가장 아래 단계에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러면 공부 중에 뭐가 있어요? 책 읽는 거 되게 많이 해야겠죠. 붐미팅 같은 것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붐미팅을 하고 연령별로 생활경제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생들 아니면 초중고생들 아니면 사회초년생 그리고 성인, 노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활경제교육을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금융교육시장이 오픈이 되고 저희는 이제 교육기관도 하나 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이런 캐시플로우를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하나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지금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책 읽으면 되고 미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캐시플로우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임에 참석을 하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요. 아까 보니까 밖에서도 막 강사 이거 쓰고 있어요. 10명 이상. 저희가 다음 주에도 재물 보고 가고 그 다음에도 이제 고등학교들 금융교육을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팀들이 다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캐시플로우의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 안에다가. 그러면 신규도 우리가 흔히 우리 그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얘기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신규. 아메이 얘기 꺼내는 게 제일 어렵지 않나요? 저 사람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여기에 초대를 하면 저 사람이 비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초대하는 거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요. 누군가한테 내가 물건을 전달하는 것 같아서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아메이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그냥 캐시플로우 얘기만 하라고요. 그러면 캐시플로우 모임에는 잘 데려와요. 사람을. 누군가를 이 자리에 데려와서 지금 이 금융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금융교육을 하는 이유도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비즈니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가치 있는 제품의 경험, 그리고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초기 비즈니스, 안정적인 소득 달성 비즈니스 구조, 지속적인 성장과 커뮤니티 확장, 제품 확장과 쉬운 전달 소비자 획득. 이거 아메이 본사에서 만들어진 아메이 비즈니스 획이잖아요. 1번, 2번 단계를 넘어간 3번 단계의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하죠. 제품을 바꿔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이때까지도 아무한테도 아메이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캐시플로우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모임 안에서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가 해주니까. 자, 근데 이 기요사키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라고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어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래서 인쇄수입이 필요하고요. 우리 회사가 이런 인쇄수입을 만들 수 있는 회사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기요사키는 어떤 회사를 추천했을까요? 이번 행사에서 오신 분 계세요? 들으신 분 계세요? 둘째 날 강의 때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랬어요. 기요사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손 들었죠. 아메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손 들고 있었죠 저도. I love 아메이 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축하한다.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났다. 라고 무대 위에서 얘기했어요. I love 아메이를 했다. It goes back to if you can sell. 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자산이에요, 자산. 아메이는 자산이에요. 내가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메이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메이 자체를 그냥 저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그래서 우리 시스템 얘기 많이 하죠. 성공의 시스템 우리 있죠.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최재훈 리더님께서 해주신 성공의 시스템인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데려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앉혀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아메이 시스템을 통째로 부정하거나 아메이 시스템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앉혀놓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담감 없이 그 시스템을 들을 수 있게끔 마인드셋을 시켜놓는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혹시 아세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자, 그럼 우리 몸으로 따지면 하드웨어는 뭐예요? 머리, 뇌. 이게 뇌는 하드웨어예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소프트웨어 많이 가지고 계세요? 돈을 벌 수 있는 도구? 그렇죠? 이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드웨어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죠. 컴퓨터 우리 할 때 그렇잖아요. 컴퓨터 딱 새 거 사면 어때요? 사양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윈도우도 설치해야 돼요. 윈도우 설치 안 하면 컴퓨터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파워포인트도 설치해야 되고 다 설치를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가 안 좋으면 어때요? 하드웨어가 옛날 거야. 그러면 요즘 나온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우리는 하드웨어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메이를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아직 이 아메이라는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드웨어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계셨어요? 나는 한 달에 책 10권 이상 읽는다. 여기 업그레이드 하고 계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유료 강연회에 자주 다닌다.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프트웨어가 잘 깔려요. 오류가 안 나고. 근데 아메이가 딱 따지고 보면 이래요. 아메이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아메이 1.0 시대, 창업자들의 시대예요.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아메이 2.0은 어떨까요? 2세들의 시기예요.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 됐죠. 아메이 3.0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죠.
자, 근데 지금 아메이 3.0의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하드웨어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띵 오르잖아요. 그죠? 빨간색 띵 안 된다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드웨어를. 그게 교육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를 이번에 왔던 친구가 해요. 이번에 저랑 이 친구가 사실 지금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89년생이고요. SK 3세예요. SK 재벌 3세. 네, 이승환 대표라고 기부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제가 왜 친해졌냐면 연사대담인가를 하고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 생각에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INTJ랍니다. 제가 INTJ거든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종족이냐. 이 INTJ들은 되게 기부 이런 것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INTJ는 뭔가 아주 큰 틀 안에서 시스템을 조율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스피치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각자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니 소프트웨어를 좋은 걸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는 누구한테서 와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들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멘토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시스템 안에서는 스폰서님들이 먼저 가셨죠. 그 소프트웨어를 가져와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만드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하드웨어 좋아요. 소프트웨어 만들어가지고 아메이 소프트웨어 또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으세요? 원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쵸? 저는 그래서 이런 멘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명의 멘토가 있었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부터. 한 명은 이 사업을 알려주신 장모님, 김창남 리더님,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로버트 기요사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아메이 안에서 만났던 니노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멘토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사실 만나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부자 아빠가 없잖아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책이 여러분들의 부자 아빠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3명의 멘토를 저는 다 만났습니다. 그때 조언을 얻고, 내가 뭔가 앞길이 막혔을 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비즈니스 컨셉이 있어요. 니노이가 이제 만들었던 우리 아메이 사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인데, 제가 이걸 왜 넣냐면 우리가 그 아메이 얘기를 하고 아메이 전달을 하기 전에 가입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여러분들 밖에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스폰서님한테 대신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거를 알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이고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팀을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이고요. 그 사람에게 아메이에 관련된 내용들, 제품들, 우리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세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배울 수 있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세로 세팅을 시켜서 여기에 앉혀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이 여기 딱 오잖아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1교시 듣고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 불상사를 만들면 팀에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저런 부분들을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째 단계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투자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 되고요. 이 BI 삼각형이라고 해서 비즈니스와 인베스트 삼각형이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기요사키가. 이 가장 중요한 게 사명.
가장 이 삼각형의 아래 밑바탕을 하고 있는 사명인데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아메이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나요? 나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져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이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요사키와 저는 이 사명감이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금융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사명이에요. 자, 이 사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리더십이죠. 리더십. 이 리더십이 있으면 어떤 거냐면 먼저 하는 거죠. 먼저 하는 거. 우리 예전에 한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게 뒤에서 받쳐주는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강연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리더인데 위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리더가 되고 싶어? 아니면 밑에서 밀어 올려주는 리더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근데 밑에서 올려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고 틀리고는 없는데 밑에서 올려주는 건 무슨 리더십이에요? 서번트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실제 리더십에서는 굉장히 안 좋대요. 왜? 왜 안 좋을까요? 밀어 올리다가 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손을 내밀어주면 어때요? 내가 떨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끌어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먼저 가서 먼저 내가 해보고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지 않은 걸 내 경험처럼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리더십이 발휘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팀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팀을 가지고 이 삼각형 안에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현금 흐름도 만들어야 되고요.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이건 다 우리 탱코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들어보세요. 이 안에 어떤 게 채워지는지 탱코어에 있습니다. 저희 팀들은 그래서 가자라고 하니까 다 200만원짜리 티켓을 끊고 사진을 찍어요. 자, 강력하게 얘기해서요. 사진 찍어야 된다. 왜 사진 찍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요사키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리고 당신들이 한국에서 캐시플로우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 사진 한 장은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만 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굉장히 적은 투자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그냥 가는 것들이 팀이라고 보고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2045년 이제 플랫폼 시대의 계급사회인데 플랫폼 소유자하고 스타가 이제 시장을 지배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있나요? 없죠.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스타가 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플랫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도구가 없다라고 하면 이 기회를 분명히 확인하고 알아보고 공부를 해서 나에게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요?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메이를 재밌게 해 나가셔야 돼요. 이런 사회가 됩니다. 1계급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0.001%고요. 2계급 인기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 0.002%. 그 아래는 사회 전반 일자리를 대체할 AI가 그 다음이고요. 그 아래가 이제 단순 노동자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송기령 그분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AI를 무서워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무서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 노동이나 반복하는 일들은 무조건 대체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이를 빨리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문해력도 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행간을 못 읽어요. 행간을. 그러니까 말의 의미를 곡해해서 들어요. 왜 곡해해서 들을까요? 본인이 경험한 세상이 좁기 때문에 본인의 세상 안에서만 해석을 하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아,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문해력도 굉장히 중요한 게 기요사키가 지분 자산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막 난리가 났죠. 집이 왜 자산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뭐예요? 집이 자산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니까. 그럼 렌트 주는 집은 자산이냐? 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 하는 거죠.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60, 70 딱 돼서 집 한 채가 딱 남았는데 어때요? 그 집이 엄청난 부채로 다가와요. 왜? 관리비도 내야, 난 소득이 끊겼는데 관리비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자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을 가져가면 이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순간부터 0.002%가 되실 수 있어요. 이 아까 플랫폼 계급 사회에서. 그쵸? 근데 이걸 가져가지 않으면 이 아래에서 누군가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은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메이를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메이를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지만 아메이를 선택을 할 때 우리 대부분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선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이 잘못됐을까 봐. 그래서 아메이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혹은 이 아메이를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는 야, 아메이를 선택하는 게,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게 너한테 최악이 아닐 수 있어 라고 전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최악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이유 있나? 그냥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아메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여기서 만약에 소득이 생기면 그때 10년 후에 가서는 어때요? 10년 전에 아메이를 선택한 나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최악의 선택이 아니어서, 최악이 아니어서 선택한 아메이가 10년 후에는 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장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아메이들을 알아보고 이 다음 시간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